네,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비욘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대 목동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두 교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올 여름에 더웠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뭐 경험하셨겠지만 되게 여름보다는 겨울이 조금 더 힘든 계절인 건 사실이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관절 연골 손상에 관한 또는 질환에 관한 조금 더 그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연골 손상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병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게 되고, 의사 선생님마다 똑같은 환자한테 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는 걸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대 목동병원에 97년도부터 근무하기 시작했고, 중간에 잠깐 미국에 연수를 갔다 오고, 올 1월 말까지는 4년 동안 이대 목동병원 병원장으로서 근무했었고, 현재는 대한슬관절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슬관절학회는 그 무릎 수술 또는 질환을 치료하는 전공하는 교수들 또는 개원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무릎 연골 손상에 관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래를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연골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찾아들 오십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오셔서 연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연골을 봉합해야 된다, 또는 일부 절제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연골을 자기가 알기에는 연골이 마모되고 그렇게 절제해내고 그러면 관절염인데 그러면 문제가 많지 않냐,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그 연골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연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고 그런 진료를 받은 후에도 그런 연골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골이 무엇이냐면, 우리 뼈, 이거니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우리 하지의 뼈의 방사선 사진입니다. 이게 위에 있는 게 대퇴골, 허벅지뼈고,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정강이뼈인데, 이게 우측을 보면 이게 뼈와 뼈 사이에 이게 비어 있는 공간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이에는 엑스레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연골하고 반월상 연골이라는 게 이 공간을 채우고 있어서 무릎에 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시면 여기는 바깥쪽인데, 이 바깥쪽은 관절 간격이 남아 있는데 안쪽은 관절 간격이 거의 없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MRI를 찍어보면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있고 또 연골 마모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런 엑스레이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연골은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지만 말랑말랑한 그런 그 기질을 가진 그런 조직이고, 또 연골과 연골, 뼈와 뼈 사이에는 무릎에서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그런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MRI 소견인데, 이게 위에 뼈, 그다음에 이건 정강이뼈인데, 보시면 여기 삼각형으로 검게 보이는 게 이게 반월상 연골입니다. 이게 이제 외측에도 있고 내측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다 뼈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뼈를 덮고 있는 MRI에서 약간 회색으로 보이는 이 선들이 이렇게 두께가 있는데 이게 연골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골이 있는 거고요. 실제 실물을 보면 이거는 이제 수술하면서 얻었던 그 조직인데, 이렇게 C자 모양으로 생겨 있는 조직이 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월상 연골 또는 반월상 연골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이거는 내시경으로 무릎 안을 들여다본 사진인데, 보시면 이 마치 백자의 표면처럼 매끈매끈하게 생긴 이런 구조물이 이게 연골입니다. 이게 뼈 말단을 덮고 있는 구조물이고,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치킨들 많이들 드시죠. 뭐 치매가 하시고 할 때 그때 닭다리를 이렇게 중간 닭다리를 꺾어 보면 이 관절을 이루는 부위에 이렇게 하얗게 뼈 말단을 덮고 있는 그런 조직이 보일 겁니다. 그게 연골입니다. 그래서 반올상 연골하고 무릎 연골하고는 다른 조직이다. 일단 이 단어의 차이가 의미가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제가 다음에 얘기할 그 연골에 관한 얘기를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반올상 연골은 운동하거나 또는 연세가 드셔서 반올상 연골이 약해져서 파열이 되거나 찢어지면 일부 절제해내거나 봉합하거나 하는 치료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흔히 뭐 봉합을 해야 된다든지 일부 절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 거는 대부분은 반올상 연골에 관한 얘기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 우리 도가니탕 드실 때 드시는 그 젤리같이 이렇게 고기가 있는 그 조직이 대개는 이 반올상 연골을 드시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이제 관절 내시경을 본 건데 여기 위에는 허벅지뼈, 아래는 정강이뼈, 여기가 위 아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아까 그 MRI에서 또 조직 사진을 받았던 에서 보았던 반올상 연골이라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교적 괜찮은 그 연골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마치 백자의 표면처럼 매끈매끈하고 실제 내시경으로 보면 이 이제 사진이어서 그렇지만 내시경으로 보면 이게 반짝반짝하고 아주 매끈한 조직으로 우리 뼈 말단이 잘 덮여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정상 이 연골을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 마모가 있어서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보시면 마치 우리 길 가다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군데군데 아스팔트가 패여 있는 것처럼 반올상 그 연골도 뼈 말단을 덮고 있는 연골도 이렇게 상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패이게 되고 이게 점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이 진행되면은 이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게 되고 뼈가 노출되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는 주변은 아주 정상적인데 여기가 가운데가 푹 패여서 떨어져 나가서 반올상 연골이 연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대개 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경우들이 흔하고요. 대개 이제 관절염으로 인한 경우라든지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주변 연골도 사실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쉽냐면 우리 자동차 타이어가 있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이게 처음 넣었을 때는 아주 이렇게 홈도 잘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타고 오래 타고 또 험한 길 달리고 이러다 보면 여기 있는 그 홈들이 슬슬슬슬 그 깊이가 얕아지면서 타이어가 마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흔히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관절에 무리가 가서 관절 마모가 진행되는 경우에 보이는 소견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저도 뭐 한 두 달 전인가 한번 그 길 가다가 갑자기 뭐가 푹 하는 것 같더니 한 30분 정도 갔는데 차가 이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고 달리는데 이상하더라고. 내려서 봤더니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외상이나 그런 뭐 넘어진다니 골절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연골이 이렇게 푹 패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외상으로 생기는 연골 결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모하고 결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치료 방침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건 실제 떨어져 나온 쪼가리고요. 연골 결손이 있는 곳이 이렇게 크게 매끈매끈하죠. 이런 쪼가리가 떨어져 나온 거고, 이거는 인공관절 수술하면서 이제 얻은 제거한 조직인데, 보면 이쪽은 비교적 정상 연골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있어서 연골 상태가 아주 매끈매끈하지 않죠. 위아래를 비교해 보면 이쪽은 이제 위에 덮고 있던 연골이 다 마모돼서 밑에 뼈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 손상이 있거나 연골 마모가 시작돼서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여기 사진에서처럼 밑에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흔히 엑스레이 보면 뼈와 뼈가 붙어 있고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무릎 연골 손상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 원인이 뭘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일 흔한 거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 제일 흔하지요, 연골. 근데 요즘은 이제 스포츠, 그다음에 어떤 교통사고 또는 무릎
그 관절면을 침범하는 골절이 있다든지 외상외에서 연골을 다쳐서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게 이제 연골의 그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마치 관절염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의 전방 십자인대라든지 후방 십자인대라든지 무릎 안에 있는 인대가 끊어지거나 또는 그 수술하고 수술 후에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면 불안정성이 좀 남아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서 2차적으로 무릎에 그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연골이 마모돼서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한 경우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이런 외상도 없고 그러는데도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신 경우, 그 다음에 뭐 과도하게 이제 무릎을 쓰는 어쩔 수 없는 직업들이 있지요. 그런 직업들이 뭐 한 20, 30년씩 일하시다 보면 가끔 무릎에 그런 관절염들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엑스레이를 보면 마치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관절과 그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줄어들어서 관절염 소견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원상 연골, 아까 연골과 연골 사이에 끼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연골이 이제 뭐 스포츠를 하다 다친다든지 또는 다른 이유로 하여간 파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절제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에 한 2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한 20, 30% 정도 환자에서는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나 뭐 류마티성 관절염, 뭐 통풍성 관절염 때도 관절 연골이 상하게 되고요. 선천적으로 또 연골이 약한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흔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안에 화농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어떤 세균에서 관절 그 뇌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또 염증을 치료하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이런 무릎 연골 손상이 진행돼서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인공관절 수술할 때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이게 연골이 닳다 세월이 더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뼈에도 이렇게 뼈가 막 패이고 하는 소견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로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연골 손상이 이렇게 있었을 때 초기에 또는 조기에 또는 중간에라도 어떻게든지 연골을 좀 재생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뭐 피부야 당연히 뭐 찢어지거나 그래도 다 재생이 되지요. 그 다음에 우리 간 같은 경우도 일부 절제해내도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재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뼈도 뭐 아시겠지만 부러져도 고정만 잘 해주면 잘 붙지요. 주변에 혈액순환도 좋고 뼈 안에는 세포가 많아서 재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우리 역사에도 뭐 심지어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과거 시험을 보다 뭐 넘어져서 낙마해서 정강이뼈가 부러졌는데 그때 옆에 있는 뭐 버드나무가지로 이렇게 부목처럼 됐는데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뭐 노량 뭐 이런 그 해전에서도 별 문제 없이 다 이렇게 전투를 하셨듯이 뼈는 부러져도 고정만 잘 해주고 그러면 잘 붙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뭐 불유합이 되거나 뭐 부정유합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연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생 능력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연골은 재생이 잘 안 됩니다. 불행히도.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로 도마뱀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꼬리를 절단해도 다시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의 연골은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불행히도. 연골은 왜 재생이 잘 안 될까? 뼈는 잘 붙는데 연골은 일단은 그 영양을 공급받는 게 우리 다른 몸에 있는 다른 조직처럼 혈관을 통해서 받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관절 안에 있는 활액막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우리 마치 스폰지에 물 스며들듯이 그렇게 해서 영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혈액에 의해서 왕성한 그 영양분이나 세포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이 재생되는데 불리합니다. 그래서 연골 재생이 어려운 거고요. 연골 세포는 여기 그림에도 있듯이 이게 사실은 죄수처럼 이 동그란 이 연골 덩어리인데 연골 이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주위막에 마치 그 무슨 씨앗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데 다른 골세포들은 이런데 막 이게 밀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힐링하는 그러니까 치유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연골세포는 이렇게 갇혀서 다 외롭게 혼자들 있어서 이 세포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분화해서 이 손상된 부위를 치료하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연골은 재생되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우리 뼈에 비해서 세포 수 자체도 이 한정된 공간 안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치유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골은 우리가 초자연골이 이제 관절에 있는 건 관절연골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절연골은 손상을 받으면 정상으로 되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 어렵고, 일단 손상이 돼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거를 현실적으로 무슨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관절연골 손상에 대한 어떻게든지 그 초기에 뭔가를 하거나 또는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이제 이제 가끔 오시는 그 환자분 중에,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어느 어머니는 선생님한테 갔다 오고 수술해야 된다고 다른 병원에서 들었는데 선생님한테 갔더니 이 정도는 수술 안 하셔도 되겠고, 뭐 이렇게 운동요법, 그다음에 뭐 체중을 좀 줄이는 거,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고 하는 동작을 피하는 거, 이것만 하고도 많이 좋아지셨대요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증상 호전이 없고 또는 오히려 심해지기도 하고 심한 날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또 어떤 젊은 환자분인데 운동하다 다쳐서 연골 손상이 있는데 뭐 수술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 정도는 뭐 수술 안 하고 얼마든지 지내볼 수 있겠다. 또 어느 병원 갔더니 지금은 괜찮지만 뭐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여러 병원을 갔는데도 다들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니 환자분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와서 하소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연골 손상이 있는 분들은 마치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연골 손상의 어떻게 생각하면 특징이, 성상이 환자마다 너무너무 다르세요. 그 다음에 환자분의 뭐 예를 들면 체격 조건, 그 다음에 그 환자분의 나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으로 뭐 예를 들면 크기가 얼마면 이건 수술해야 되고, 크기가 얼마 이하면 이건 수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 의사들을 만나가서 정형외과 선생님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선생님의 경험치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뭐 자기가 보니까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치료 방법도 수술 안 하는 경우도 다르고 또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아주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 환자, 예를 들면 관절염 우리가 흔히 1, 2, 3, 4기를 나누는데, 한 4기 관절염 정도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권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의사 간에 크게 의견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연골 손상에 대한 치료, 초기, 중기 연골 질환에 대한 치료는 의사마다 의견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건 나이를 생각을 하지요. 예를 들면 연골성이 좀 있어도 환자가 아주 젊거나 또는 그 부위가 그 체중이 주로 가는 부위면 그런 환자에서는 뭐 다른 조건이 맞대면 수술을 좀 권하는 게 나을 것 같지만, 또 나이가 한 70 되셨는데 뭐 그 부위에 좀 손상이 있고 결손이 있는데도 환자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되게 수술을 권하지 않고 좀 지내보시길 권하는 게 이제 좀 이런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급성 손상인지 또는 이제 오랜 세월 진행돼서 조금 진행된 건지 또는 마모인지, 이게 어떤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또는 뭐 어디서 추락사고나 또는 뭐 운동하다 이렇게 다쳐서 생긴 그런 급성 병변인지, 또는 이게 오랜 세월 돼서 조금 떨어져 나가서 생긴 만성 병변인지, 이런 거에 따라 치료가 다를 수 있고요. 결손의 크기가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결손의 크기도 이게 나이가 좀 뭐 젊은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결손의 크기가 비교적 커도 환자분 증상에 따라서 좀 치료를 뭐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하고 좀 물리치료나 또는 주사치료나 이런 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손의 크기와 깊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결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체중,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주는
걸어 다닐 때 쓰는 부위에 관절 연골 결손인지 또는 우리가 쪼그리고 앉을 때만 문제가 생기는 부위인지, 사실 쪼그리고 앉을 때만 통증이 생기는 그 정도 닿는, 쉽게 말해서 연골 결손 부위가 손상이 가는 부위라면 사실은 뭐 아주 젊은 분들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쪼그리고 앉고 무릎 꿇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걸 좀 피해 버리시면 그 걸어 다닐 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O자 다리인지 또는 바깥으로 휘어 있는 X자 다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골 결손만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연골 결손 플러스 뭐 인대 손상이 있다든지 뭐 또는 하지가 많이 휘어 있다든지 이런 다른 동반 질환 또는 류마티즘 관절염이 동반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총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환자에게 제일 적절한 치료를 권하는 게 좋습니다. 연골 치료는 사실 연골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반된,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질환에 동반된, 다른 손상에 동반된 연골 결손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치료가 왜 어렵냐면, 그러면 그 연골 손상이 있는 부위를 어떻게든지 세포로 채우거나 뭔가로 채워서 노출된 뼈를 덮고 그러면 통증은 좋아지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치료법들이 완전히 100% 정상인 초자연골이라고 그러는데 관절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근접하게 많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쉽게 말해서 하느님이 만드신 무릎 관절 연골을 똑같이 재생해내는 인간의 능력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10년,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그런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은 아주 근접할 정도 또는 비슷한 정도 또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현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절 연골은 구조가 굉장히, 앞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이제 세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포 사이에는 또 기질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철근, 건물 지을 때 철근이 있고 철근에 콘크리트를 바르듯이 그 안에 세포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질, 콘크리트가 이제 기질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기질도 있고 그거를 모두 정상적으로 인간이 아직 의사들이 아직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골이 이 층에 따라서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근데 그거를 이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넣어주는, 예를 들면 세포를 이용한 치료들도 그 결손 부위를 채우고 연골을 어느 정도 연골 유사한 섬유성 연골이나 이런 걸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 개선하고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치료고요. 그 구조를 근원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치료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무릎 연골 손상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 통증 개선을 위한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적인 방법들이 있죠. 여기 뭐 여러 가지 수술을 나열해 놨지만, 크게는 조금 작은 수술, 그 다음에 세포를 넣어주는 수술, 조금 큰 수술, 그 다음에 아주 말기 때 하는 수술,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흔히 통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는 흔히 뭐 많이들 경험하셨겠지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또는 뭐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자세를 피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통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그 연골 손상이나 결손은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연골 자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결손이 자극되면 그걸로 잘 지낼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들이 있지요. 이거는 이제 골수에서 세포를 얻어서 그걸 무릎에 놓는 주사를 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런 주사 치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인 치료는 뭐 이런 명칭을 다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손이 있고 주변 연골이 비교적 괜찮고 그 다음에 이게 연골 떨어져 나온 쪼가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가 연골 세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 넣어서 결손 부위를 복원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골 손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연골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행의 속도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뭐 평생 그 정도로 그냥 지낼 수도 있고, 그보다
빨리 진행되는 분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연골 손상이 있고 연골 결손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수술이 필요하고 뭔가 적극적인 시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나 크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나 또는 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굳이 그런 치료 없이 약간 보존적인 치료로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MRI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촬영하고 실제 연골 결손이나 연골 손상을 진단하는 데는 MRI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MRI 찍어가지고 이제 연골 결손이 이렇게 있으니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다 또는 수술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근데 MRI 소견만으로 수술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연골 결손이 있을 경우에 어떤 치료를 또는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는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MRI에 연골 결손이 있으니 치료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환자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실제로 뭐 MRI 들고 왔는데 이제 어떤 환자분들 하시는 얘기는 뭐 MRI 이렇게 손상이 있다는데 자기는 별로 아프지도 않고 약간 부종이 있어서 갔었는데 MRI에 이렇게 연골 결손이 있으니 이게 앞으로 진행할 거고 수술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오셨다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잘 지내시고 지낼 수 있을 정도고 실제로 뭐 이렇게 한 몇 개월 또는 한 1, 2년 보면은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MRI 기준으로 수술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현존하는 연골치료법은 수상전 연골 상태로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지만 지금 하는 치료들은 충분히 환자의 통증이나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고 그게 앞으로 좀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온다면 뭐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치료법이 잘 선택된다면 환자분들이 연골 손상으로 인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정보를 좀 드렸고요. 지금 채팅창에 이제 질문들을 주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 가끔 무릎이 계단 오를 때 뜨끔뜨끔 아픈데 매일 아프면 병원을 가보겠는데 가끔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 67세 여자 분이라고 쓰셨습니다. 그 계단 오를 때 이게 아마 무릎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선 무릎 뜨끔뜨끔 아프다고 아마 평지 걸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질문하신 거 봐서는 대개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일 흔한 거는 무릎 앞에는 슬개골이라고 우리 접시뼈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접시뼈의 연골이 좀 안 좋거나 손상이 약간 있거나 또는 마모가 살짝 있거나 그런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지 걸을 때는 그 대퇴슬개 관절이라고 그래서 접시뼈하고 우리 허벅지뼈 사이에 이제 관절이 또 있어요. 그 부위에 그 무리가 평지에서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단을 올라가거나 또는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 부위의 하중이 한 5배 또 많으면 7배 뭐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위의 압력이 증가하고 그러면 그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아주 심한 그쪽에 관절염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비교적 환자분들이 잘 지내십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이제 이런 증상이 있어도 되게 허벅지,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을 그 운동을 많이 하시고 그 허벅지 근육이 좀 이렇게 힘이 또는 근육의 두께가 좀 좋아지면 그러면 자기 별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고요. 이제 연세가 한 60, 70, 뭐 80 이렇게 되시면 사실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많이 자라나지는 않지요. 이제 그래도 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무릎 근력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사실 뭐 계단 오를 때 약간 그 난간을 이제 잡고 올라가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무릎에 관한 하중을 좀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프지 않으신 거 봐서는 그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앞에 무릎 접시뼈하고 뒤에 있는 연골 사이가 이제 조금 약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엔젤이라는 분인데 84세 분입니다. 9월 초에 흉추니까 척추뼈네요. 척추뼈에 약간 금이 있었는데 골다공증 약 처방을 주셨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하지 않아도 골다공증 약이 보험급여가 되나요? 예. 골다공증 검사는 언제 해야 되나요? 예, 좀 이제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되게 그 척추 뼈 골절이 있고 연세가 84세시면 되게 보험 적응증이 있거든요. 이제 척추 골절이 있고 뭐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2.5 T스코어라는 게 있는데 미만이고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 약이 보험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분은 84세시고 골절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보험급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고요. 골다공증 검사는 통상 우리나라에서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 권하고 있고요. 그걸 뭐 예를 들면 몇 개월마다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약물 치료를 하고 계시면 또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이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그 수치를 확인해야 이제 보험 적용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골다공증 검사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창완이라는 분인데요. 반홍상 연골이 찢어졌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이 맞는지요? 예, 이제 반홀상 연골은 그 파열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파열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길게 반홀상 연골의 그 길이를 이제 그 방향을 따라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횡파열이라고 대표적으로 횡파열이라고 그래서 연골판이 이제 그 위아래는 다 멀쩡한데 이게 마치 그 우리 빈대떡 안에 그 팥이 있듯이 이게 위아래가 분리돼서 이렇게 그 옆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홍상 연골 파열의 경우에 모두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횡파열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크게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경미한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나이에 따라서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은 파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또는 이제 실제 찢어진 게 아니고 MRI도 그렇고 이렇게 안쪽에만 그 연골의 경계죠. 그 경계에만 살짝 이렇게 너덜너덜한 정도로 그것도 파열은 파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아마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환자분 증상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반홍상 연골도 그 꼭 지금 봉합을 한다든지 절제를 해야 될 정도 불안정한 파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셔서 아마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증상이 대부분 좀 무리하시면 약간 불편했다가 또 뭐 며칠 지나면 쉬면 괜찮아지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수술적인 치료를 꼭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이름이 1월 흰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골 손상은 몇 살부터 검진 관리해야 할까요? 48세인데 벌써 오른쪽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은 몇 살부터 뭐 검진해야 되느냐, 뭐 그런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되게 그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무릎 연골이 뭐 무릎이 불편하니 매번 찍어봐야 되고 뭐 매년 검진처럼 찍어봐야 되고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은 뭐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의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이게 그 정기적으로 MRI, 뭐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서 계속 확인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방사선 이제 사진에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찍는 거는 사실은 다른 이유로 또 방사선에 피폭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일부러 검진하기 위해서 매번 찍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8세 뭐 벌써 그 무릎이 이제 시큰거린다고 그러셨는데 무릎이 시큰거리는 거는 꼭 연골 때문이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무릎에 그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반홍상 연골 파열이 있는 경우도 시큰거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릎이 시큰거리시면 근처 뭐 정형과도 좋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서 크게 그 엑스레이상으로 대개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이제 물론 이제 국소병변이나 이런 거는 뭐 MRI를 찍어봐야 알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진하기 위해서 매번 사진 찍는 거는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 아직은 청춘이다 분이십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관절경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대개 얼마 걸리며 재활 과정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되나요? 글쎄, 이제 관절경 수술이라는, 요즘은 이제 무릎 수술에 많은 수술들이 대부분 그 무릎을 절개하고 수술하지 않고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그런 수술들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이제 수술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인대 재건수를 했다든지, 또는 뭐 연골 재생술을 했다든지, 또는 반원상 연골 절제술을 했는지, 반원상 연골 봉합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만약에 지금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한 경우라면 되게 회복 기간은 되게 2박 3일 또는 3박 4일 정도 되게 입원해서 수술하고 퇴원하시게 되고, 수술하고 바로 걸을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한 게 한 2, 3주, 조금 길어지면 6주 정도는 불편하실 겁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죠. 얼마나 절제했는지, 또 어느 부위를 절제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재활 과정에서 주의할 거는 이제 봉합하는 경우는 그 재활 과정이 좀 그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수술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재활 과정에서는 대개 이제 부종을 빨리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릎 근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수술하고 얼마 동안 잘 뛰지 못하시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 통증을 줄이도록 약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재활을 하는데, 통증이 없어야 재활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통증을 잘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좀 조기에 근력 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수은혜님은 70대 중반이시고요. 가끔씩 무릎 밑에 쪽에 아픈 증세가 있는데, 걷는데 크게 만약에 통증이 크게 심하게 있지 않으시다면, 되게 그 무릎 밑쪽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봐서는 아마도 그 앞에 있는 무릎 접시뼈, 슬개골이 붙는 부위, 뼈에 붙는 그 인대 있는 부위의 통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딱 한 문장밖에 없어서 그러긴 하지만, 거기 있는데 치료 방법은 이제 대부분 거기 인대에 생기는 염증은 일반적으로 그 국소적으로 쓰는 약물이나 또는 먹는 약물로 잘 반응을 하고요. 요즘은 그 파스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붙이는, 요즘은 이렇게 바르는 제제들 마치 크림처럼 나와서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밑에는 김지은 님인데, 무릎 통증이 발생한 지 몇 주 되었고 특정한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데, 이런 경우 어떤 검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글쎄, 특정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이제 언급을 안 하셔서 정확히 제가 알기는 어렵지만,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선생님을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흔히 이학적 검사로 진찰이죠.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환자가 무릎이 아프다고 오면은 이게 무릎을 만지면서 무릎을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앞뒤로 밀고 당겨보기도 하고, 또는 어느 부위를 눌러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진찰들을 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진찰을 받아보시면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진짜 이상이 있고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다고 싶으면, 요즘은 무릎은 MRI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MRI가 좀 비용이 들긴 하지만 MRI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밑에 수기님, 관절염 3기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가요? 관절염 3기면 아마 엑스레이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3기로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요. 줄기세포 치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줄기세포 치료는 크게 이제
그 주사 치료가 있고 또는 이제 그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 줄기세포 치료는 대개 3기, 2기, 3기 때 이제 주사제는 그 2기, 3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신의료교실에 허가를 받아 있고 대개 이제 4기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단순히 그 줄기세포 치료만으로는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절염 3기래도 사실은 이 크기가 작거나 또는 그 부위가 좀 이렇게 어느 부위에 좀 국한된 이렇게 광범위한 병변이 아니고 국한된 그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3기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 연골마모가 심하고 또는 그 부위가 여러 군데, 3기래도 여러 군데 연골 병변이 MRI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로 조금 불리하죠. 줄기세포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아마 MRI 찍어보시면 그 연골 상태를 좀 정확히 알 수 있고 3기래도 이제 그런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만으로는 충분치 않은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치 하추핑 무릎 연골 손상이 심한데 치료 방법으로 각각의 장단점. 예.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지금 그 이름 여기 올리신 닉네임만 봐서는 비교적 젊은 분일 것 같아서 젊은 분에서 연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고 통상 이제 한 1에서 2평방 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연골 그 크기가 작으면 되게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골 병변이 되게 한 2에서 10 또는 4에서 10평방 센티미터 정도로 비교적 크고 나이가 젊고 그다음에 체중 부하 부위의 연골 결손이고 비교적 주위 연골이 비교적 괜찮은 상태면 그러면 이제 되게 자가 연골세포를 이용한 치료나 또는 그 줄기세포 치료나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고요. 병변의 크기가 비교적 작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뼈에 약간 이렇게 침을 놓는 것처럼 위세충공술을 해서 그 부위를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어느 방법이 제일 적정한지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을 그 선생님이 고려해서 제일 적절한 걸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나이가 젊을수록 가능하면 연골 재생 쪽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좀 이게 범위가 크고 이제 골관절염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그런 세포 치료보다는 좀 다른 예를 들면 뭐 절골술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 분은 Y02N 가끔씩 왼쪽 무릎 안쪽이 어쩌다 한 번씩 아픕니다. 예, 이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럴 때 초기에 병원 치료 받아야 되나요? 이게 연골 쪽인가요? 무릎 건강에 좋은 운동 알려주세요. 만약에 쪼그리고 앉거나 양반다리 한다든지 이럴 때 통증이 아니고 가끔 무릎에 이제 내측 중간부 거기만 가끔 아픈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그 무릎에 있는 반월상 연골 손상일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나이가 젊으시면 일반적으로 뭐 골관절염은 당연히 아닐 거기 때문에 아마 반월상 연골 손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에 좋은 운동은 뭐 지금 잘 아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무릎에 좋은 운동들이 있죠. 그 흔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 앞에하고 뒤에 근육에 둘 다 강화해서 그 밸런스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스트레칭에서 무릎의 유연성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아마 우리 저기 비욘디 채널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 무릎 운동하는 그 동영상들이 많은데 그걸 모두 다 하시려고 그러시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본인이 쉽게 할 수 있고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 서너 가지 정도만 택하셔서 반복적으로 하루에 한 3번 정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10개, 20개 이렇게 막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매일 하고 뭐 10개 정도 하고 계시다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건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요. 그건 뭐 옆에 트레이너가 붙어서 계속 시켜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 무릎의 전면, 무릎의 후면에 관련된 그런 운동들, 그 다음에 중심 근육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이제 척추하고 골반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들 그 세 가지 정도를 몇 개만 잘 선택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희수 씨, 저는 10년 전에 줄기세포를 하고 보관도 하셨군요. 10년 만에 해야 되는데 복지부가 허가가 안 나와서 더 기다렸는데 폐기시켰군요. 예. 참 힘드시겠네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세포 치료제는 사실은 환자한테 쓰는데 굉장히 기준이 엄격합니다. 여러 가지 그 제한 조건들도 있고 아마 그러셔서 이런 일이 이제 아마 발생했을 거고요. 다리, 무릎 산 쪽으로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무릎 아마 정강이 앞쪽에 이렇게 거기를 산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고요. 거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위가 맞대면 거기는 관절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위라서 관절염하고 관계는 없으실 것 같고 한번 글쎄요. 무릎 산 쪽은 대개는 관절 연골에 관련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물리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모나이트님, 다음. 재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연골 손상을 처음에는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술한 경우는 아니실 것 같고, 연골 손상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아마 뭐 검사를 해서 들으신 것 같고, 처음에 하는 운동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실은 물 안에서 걷는 운동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운동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수치료죠. 수영장에서 걷는 운동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으시죠. 이제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권하는 건 자전거 운동을 많이 권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자전거의 저항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좀 거의 없는 듯 하면서, 물론 통증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 운동을, 이렇게 페달을 타는 거죠. 하는 운동을 하시고, 이제 통증이 좀 감소되면, 그 다음에는 약간 저항이 가는 운동을 하는 게 좋고, 이제 허리가 안 좋은 분은 약간 이렇게 뒤로 누워서 타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제, 그런, 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앞에 혹시라도 이제, 연골 손상이 있는데, 이제 내측 통증 말고 무릎 앞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타실 때 안장을 조금 높여서 처음에는 높여서 무릎 앞쪽에 가는 하중이 좀 줄어들거든요. 이게 자전거 탈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무릎 앞에 하중이 좀 줄이고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주의할 점은 혹시 무릎 전방 슬관절통이라고 해서 무릎 앞에 통증이 있으면 이 자전거 운동할 때는 약간 안장을 높여 타셔야 된다. 그 외에 이제 스쿼트나 이런 걸 하실 때도 통증이 있는데 아주 깊은 각도까지 구부리는 스쿼트를 처음에 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좀 낮은 각도에서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예란 님인데 일본 대학에 이제 재학 중이었는데 체육 시간에 다리가 미끄러졌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몹시 아픕니다. 지금 몇 세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됐는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면 그냥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쪼그리고 앉을 때도 아프시면 그거는 연골판 손상일 경우가 좀 있고요. 근데 조금만 걸어도 아프다면 혹시 연골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예란님은 가까운 정형외과를 좀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외상 후에 생기는 이런 좀 심한 통증은
그 진찰 꼭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오랜 시간 동안 만성 통증처럼 조금씩 아프다가 최근에 얼마 동안 좀 심해졌다가 또 쉬면 좋아지고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만성 질환이고 골관절염이나 이제 그 손상이 있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물리치료하면서 좀 볼 수 있지만 우리 박예라님 같은 경우는 진찰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빛나맘이신데 51세고 스키. 저도 스키 타다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대학 때 스키 타다 무릎이 꺾여서 다쳤는데 물리치료하고 괜찮아서 잘 지냈다고 그러십니다. 몇 달 전부터 무릎을 꿇고 앉으면 뻐근하니 아플 때가 있는데 운동으로 좋아질 수 있나요? 무릎 안쪽인데 다리 안쪽 방향으로 아프고 보통 땐 괜찮은데 제가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올려서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 하는 게 일단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게 통증이 심하시면 이미 병원을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내측 다리 통증만 있고 다리를 올려서 무릎을 꿇거나 양반다리를 하면 아픈 거는 51세시고 이런 증상이 있고 그러면 대개 내측 연골판 손상이 경미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빛남암 분 정도는 사실 무릎 안 꿇고 양반다리 안 하시면 아마도 지금 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나 거의 문제가 없으셔서 아마 그동안 잘 그냥 병원 안 가시고 지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근처에서 가벼운 운동요법, 근력 운동 하시고 생활에서 이제 이런 무릎을 꿇는 자세나 양반들이 하는 거를 뭐 피하셔야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질문이 뭐 굉장히 많으신데, 예. 시간상,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뭐 비슷한 주제나 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많으시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대 목동변 정형외과의 유재두 교수였고요. 우리 비욘디 채널, 건강 채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